자, 생산요소 과세 규칙서부터 볼게요. 페이지 163페이지요. 자, 어제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 봤는데 이것도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이죠. 여기에 과세를 했을 때 누가 부담하는가. 다시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노동과 자본가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누가 실제적으로 부담 얼마나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노동의 공급과 임금 이렇게 돼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이면 보통 우리가 공급을 기업이 하고 수요를 우리 소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주체가 바뀌어요. 노동을 공급하는 게 우리 가게가 되고요.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수요하는 게 기업이 노동을 수요한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것처럼 노동의 공급자에게 만약에 과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해요. 종가세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바뀐 건데 기울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세금 부과한 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균형점을 중심으로 보면 어제 한 것처럼요. 이렇게 점을 3개 찾으셔야 되고요. 0, 1, 2 이렇게요. 자,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 노동자가 부담하는 게 이만큼이 되고요. 이거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니까 노동을 소비하는 주체인 고용주라고 써 있어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크기고요. 자, 그리고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부담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만 그냥 체크하셔서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초과 부담은 여기 삼각형 나오잖아요. 하버거 삼각형 나오니까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드웨이 로스. 원리는 PQ 대신에 W랑 L로 쓴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평행 이동이라고 보셔도 큰 상관없고요. 자, 누가 실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그랬죠?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화살표 볼게요. 노동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기 잘 읽어보세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해석하셔야 돼요. 노동을 수요하는 게 기업이죠. 기업이 탄력성은 협상력이에요. 협상력을 나타내는 힘이에요. 힘. 탄력적일수록이라니까 협상력이 클수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조세 부담은 누가 많이 지냐면 노동자가 많이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동그라미 4번이요. 현실적으로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가보다 더 이렇게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본에 대한 과세.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도 생산 요소 중에서 K가 되고요. 자본의 가격 나타내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자본은 노동과 달리 노동력은 막 이민 같은 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본의 이동성이 상당히 쉬우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개방성에 따라 좌우되는데 2번에 밑줄 치세요. 완전 개방적인 경우 밑줄 치세요. 완전 개방적이면 자본에 대한 공급은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겠네요. 이 얘기는 이자율이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해도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손쉽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기울기가 빵이면 기울기가 제로다라고 하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뭐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 약간 변했을 때 자본이 공급이 손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고요. 탄력성이 크게 되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힘이 세다는 거죠. 자본의 공급자가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본에 이제 수요자가 있겠네요. 자본의 수요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수요자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세금을 부과했다 할게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그냥 이동시키는 게 우리가 편하다고 그랬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KS에다가 T만큼 이동시키면 자본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후생 손실 하나도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단지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잉여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이만큼 그렇죠?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살표 세 번째 보시면 자본의 과세 부담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니까 전적으로라는 말을 붙여도 되고요. 자본의 공급자가 힘이 세니까 누가 부담한다? 자본의 사용자가 전적으로 100%라는 뜻이에요. 100% 부담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기 지문으로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요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용자 그리고 이게 자본의 공급자는 뭐예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자본의 소유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핏 읽을 때 사용자, 소유자 이거 때문에 약간 하고 이렇게 약간 당황하거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수요 공급 생각하시고 사용자, 소유자 그 표현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개방성이 높을수록 그쵸? 자본이 이동이 쉽다는 거예요. 자본에 과세하게 되면 자본을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관련된 기출문제 뒤에 실어놨는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객관식 할 때 하나하나 좀 따져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우선 확인하시면 돼요. 막 급하게 막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다음에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과 자본 이외에 토지에 대한 과세 볼게요. 토지에 대한 과세. 자, 거기 토지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 자본화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자본화, 조세의 캐피털라이제이션 해서요. 자본화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토지의 특징은 뭐예요? 노동과 자본은 좀 늘렸다 줄였다 장기간 시간이 가면 할 수 있는데 토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네요. 우리가 지대축구 행위라는 말 떠오르세요?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얻게 되는 플러스 알파. 그거를 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늘렸다 줄였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화살표 그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게 특징이네요.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완전 탄력적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수평이 되고요. 개방성이 높다는 거고 토지는 개방성이 불가능하죠. 뭐 미국이 땅덩이가 남는다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구성. 이게 한번 있으면 좀 그래 오래 쓸 수 있는 뭐 토지나 뭐 자본재라고 하는 좀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혹시 그것도 주의하세요. 화살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가 땅덩어리는 늘렸다 줄였다 못하지만은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을요,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에 토지는 약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은근히 그냥 한 번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완전 힘이 없네요. 그러면 누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전적으로 부담하냐면 토지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공급자가 100% 이걸 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 완전 개방되어 있는 자본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자가 100% 공급한다고 그랬네요.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은 우리는 소유자. 시험 문제에서는 수요 공급을 하면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공급자를 대신 소유자라고 표현하면 이게 사용자랑 헷갈려가지고요. 자칫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유자 이거는 공급자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화살표에 미리 예측이라는 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얼마 조세가 부과되겠다라고 예상하면은요. 뭐 우리도 이게 예상을 다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2014년도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세법이 이때 개정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험은 이쪽이고요. 시험일은. 그러면은요. 우리가 2013년까지는 개정된 세법으로 막 공부하고 막 달달 외우다가 이때부터 바뀐 걸로 하지 않고요. 그냥 공통되는 내용만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바뀔 건 아예 공부 안 하죠. 그래서 발표가 만약에 이때 났다라고 하면 발표된 걸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2013년이라고 13년 거 갖고 하진 않죠. 시험은 이때 보는 거니까. 즉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될 거다. 1년 후에 부과될 거다라고 하면 그게 예상이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바로 땡겨가지고요. 디스카운트 해서 반영된다. 그게 바로 자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봤던 할인됐을 때 그 표현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식 같은 거는 우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4번 거기 별표하세요. 자, 토지에 조세를 부과했더니 토지 가격이 미래에 부과될 조세의 현재 가치, 리카르도 등가정리랑 비슷해요. 현재 가치만큼 하락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자본화 현상이다. 캐피털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자본화라는 그 개념 보시고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는 그 특징 보시고 의미 한번 볼게요. 자, 미래에 예상되는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 부담은 누가 부담하냐면 현재, 그 표현 중요해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요. 사는 사람이 어차피 예상되니까 조세 부과하면은 산 다음에 내가 부과해야 되니까 이미 가격을 낮춰서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사람이 전적 100% 부담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1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3번이 있잖아요. 기존의 소유자라는 건 지금 현재 소유자라는 거예요. 현재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조세를 부과하면 무한등비 급수로 하면은요. R분의 1만큼 그 조세의 가격에다가 R분의 1만큼 부담하게 된다라는 그 R분의 1? 그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요 뒤에 부분은 그 자칫 공부할 때요. 뭐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시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도 뭐 자세하게 하시긴 하는데 재정학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한정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세법을 더 막 어떻게 공부해서 세법에 있는 걸 막 법인세 집어넣는다고요? 아니 경제학에서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공부를요. 이상하게 하면 막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왕창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잘 하면은요, 분량을 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뭐, 고득점, 뭐, 90점, 80점 이상 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많이 해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뭐 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학자들도 관심 없는 거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가끔 저도 그러긴 하는데, 모의고사 낼 때는 좀 이상한 거 내려고 막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연습 삼아서 그냥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차라리 여기는 좀 잘 하시긴 해야 되겠고요. 특히 잘 하셔야 될 게 그 4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균형 귀착 그거는 잘 하셔야 돼요. 일반균형 귀착. 자, 일반균형이라는 것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한다는 게 일반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N가지의 상품 시장이 있다고 N가지를 다 고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얘기하는 게 X랑 YJ 두 개 시장만 고려하면 이거는 복수가 되니까 일반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XY만 합니까? 칠판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생경제학 거기서 일반균형 모형 다 썼고요. 귀착이라는 말은 많은 시장들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을 때 누가 어디로 조세가 부담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하버거 모형이라고 그래요. 하버거 모형이다. 국제무역이나 뭐 경제학에서 이건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것도 복잡하게 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러다가 멘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따라오세요. 자, 기본 가정 나와 있는데 그냥 기본 가정이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만 보세요. 첫 번째, 생산 요소는 두 개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2x2 모형이라고 있잖아요. 재화는 XY 두 개 있고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개 있고 사람은 A, B 두 명만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완전 이동성을 가정하네요. 왔다 갔다 자유롭고요. 완전 경쟁적이고 4번에 보시면 1차 동차, 선형 동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작이 아니니까 1차 동차 함수에 뭐 그런 거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막 그런 것도 공부하시는데 단지 하나만 하신다라고 하면 당구장 표시 그거만 보세요. 1차 동차 생산함수는 CRS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수익 불변의 특징을 갖고요. 이게 도대체 왜 가정을 하는가라고 하면 생산 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쌀을 생산할 때 옛날에는 노동력을 막 써가지고 생산했다가 기계화가 되니까 자본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어떤 한 국가가 쌀을 생산할 때 노동을 많이 써서 노동을 많이 쓰면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방식은 뭐 20년, 30년 지나도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한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약간 단순화를 위해서 심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차 동차 생산함수 가정하는 이유가 뭔가에 그거를 차라리 아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거 5개 나와 있는 가정 막 외우시거나 그런 거는 엄하게 이상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개별 물품세 부과하는 거 하나의 상품에만 과세할 때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X제랑 Y제가 있고요. 또 노동과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거를 접목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2x2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X제에 부과할 수 있고요. Y제에 부과할 수 있고, 이건 상품이에요. X와 Y제. 그리고 노동에 부과할 수 있고요. 자본에 부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2x2를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 안경 썼냐 안경 안 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자 여기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남자인데 안경 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X제 생산물에 X제가 쌀이라고 그렇게 해요. 쌀이고 Y제가 옷이다라고 하면 쌀에 고용되는 노동에 과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텍스를 부과하는데 X제에 노동에 과세하는 것이고요. TXL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X제의 노동자에게 노동력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는 X제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거는 X는 아니고요. 옷 Y제에 부과한 거예요. Y제의 노동에 부과한 것이고요. 여기는 Y제의 자본에 부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재화는 x와 y제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x가 있고요. 이게 y가 이렇게 있어요. 표현할 때요. x를 생산할 때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어요.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고요. y도 마찬가지예요. y를 생산할 때도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노동과 자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노동과 자본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노동이고요. 여기 자본이에요.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가라고 하면 쌀 생산하는 데 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옷 생산하는 데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제 생산할 수 있고 Y제 생산할 수도 있고요. 뭐 K 자본도 X제 생산할 수 있고 Y제 생산할 수 있고 뭐 표현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고 오른쪽 같이 표현해도 되고요. 관심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과세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X제 중에서 노동에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 중에서 노동에 과세하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텍스를 딴 데는 과세 안 하는 거예요. 노동 중에서도 Y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한테는 과세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표현하면 노동 중에서 X에 과세하니까 여기에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거는 이따 보시고 요것만 먼저 보면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더하면 X에 있는 노동만 골라서 과세하고 Y에 있는 노동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니까 여기로 따지면 Y제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노동자한테는 다 과세한 거네요. 여기 빗금 친 거 보시면 Y의 노동에 대해서 과세한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빗금이 달라 보이지만 여기서 하면은 그냥 노동자에게 과세한 거여서 밑에 여기 이걸 1번이라 그러고 요걸 2번이라 그러면 1번 플러스 2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텍스 노동에 대해서 과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총을 쏠 때요. 다음 요거 번호를 매겨서 요거 3번이라 그러고 요거 4번이라 그럴게요. 자, 그럼 밑에 3번하고 4번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하면 3번, 4번 하면은 그냥 KX에다 부과하고 KY에 하니까 결국은 K에 대해서 과세한 거니까 요거 3번 더하기 4번이다 라고 하면 텍스 K에 부과한 거다. 요런 특징을 지니게 되겠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네. 표현하는 것만 차이가 나요.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1번하고 3번 더하면 어떻게 돼요? X제에 있는 노동에 과세하고 X제에 있는 자본에 과세하는 거니까 이거 X제에 있는 노동과 자본이니까 X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1번 더하기 3번은 텍스 X제에 과세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요. 자, 요쪽으로 볼게요. 2번하고 4번 볼게요. Y제에 노동에 과세하고 Y제에 자본에 과세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3번 플러스 4번은 텍스 Y제에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는요. 주로 이거요. 1번과 3번 더한 요렇게 X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Y제에 과세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요. 거기 나와 있는 하나의 상품에만 과세하는 개별 물품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품세다. 지금은 X제에만 과세했다고 할게요. X제. 자, 우리가 봤던 일반균형 모형에서 주관식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 그림 다 볼 필요 없는데 거기 나와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식 있잖아요. 그게 관계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셔야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과거 기출문제 나왔었거든요. 이게 쌀이고요. 여기가 Y제가 옷이에요. 생산 가능한 영역이 PPC, 쌀과 옷을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한 영역 나타낸 거죠. 원래 균형점은 A점이에요. A점. 자, 거기 보시면은 생산 가능 곡선하고요. A점에서 접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어요.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었고요. 점점점점점 하면은요. 그쵸? 이게 한계 대체율. MRS. 뭐와 뭐가 X와 Y를 대체하네요. 다음에 PPC라고 하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한계 변환율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파란 색깔 이게 한계 변환율 MRT XY. 지금 이게 A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MRT랑 MRS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MRS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에서 얻게 되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널 유틸리티 X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분모는 MUY지만 그거보다 그냥 바로 좋은 거. 요거는 Y를 생산할 때 X에 대한 기회비용이니까 X에 대한 기회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네요. 한계 비용. 아, 그러니까 MR과 MC, MU와 MC가 같아지는 게 MRT랑 MRS구나. 요거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조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졌으니까 X제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게 되니까, 그쵸? 당연히 생산도 줄어들고요. 대신 사람들이 Y제로 이렇게 쏠려간다고요. 그게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게 A점에서요. 중간에 이제 조세를 부과해서 효율성에 낭비가 생기면 생산 가는 곡선 안쪽으로 가는데, 낭비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조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B점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점일 때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막 휙휙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니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B점. 그럼 B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지 않고 교차해버렸네요. 교차했을 때 MRS라고 하는 한계 대체율의 접선의 기울기랑 MRT라고 하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어느 게 더 커요? 노란 색깔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점에서는 여기요. MRTXY가 파란 색깔이고요. MRXXY보다 MRS가 더 크죠.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후생경제학 파트 복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그 밑에 뭐 이렇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방법으로 되는 요거는 우리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그거는 이따 다시 하버거 모형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거 168페이지는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요소 과세 귀착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지금 본 거는 X랑 Y제가 있는데 X에 대해서 과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X의 노동에 과세하고 X의 자본에 과세한 게 바로 요거 T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살펴볼 거는 X의 노동에 대해서만 과세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과 3번에 같이 더한 게 아니라 1번 하나에만 과세했을 때 이런 거를요. 거기 제목을 보면 부분 요소 과세 이렇게 붙여놨네요. 부분 생산 요소인데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는 거예요. 과세. 이게 제목에 뜻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생산 요소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텍스를 부과했는데 X에 있는 노동에 과세했다. 이렇게 할게요. X제 과세하고 노동에 과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요. 글쎄 어떤 사람이 또 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요. 핵폭탄을 발사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도 있고요. 관광 온 일본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요. 미국 사람도 있고요. 근데 북한이 여기 한국에다 핵폭탄을 뻥 쐈을 때 누가 많이 죽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니, 그렇지 않죠. 중국 사람만 골라서 핵폭탄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뻥 터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퍼센트지가 미국 사람이 많으면 미국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죽고요. 뭐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자, X제를 생산하는데 X제가 쌀이라고 할게요. 쌀인데 X제 쌀. 쌀을 생산할 때 생산 방식이 노동집약적이다라고 하면은 노동집약적이다라고 하면 집약이라는 게 집중해서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써서 쌀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집약적은 기계화돼서 노동력보다는 자본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쌀 생산할 때 여기 분포에 노동과 자본 중에서 어느 게 많겠어요? 노동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고요. 자본은 좀 적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노동집약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림 간단히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산출 효과가 있고요. 산출 효과. 생산량이 팍 줄어들어가지고요. 주문이 떨어져가지고요. 쌀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쌀 생산을 감소시켜서 받는 노동과 자본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약간 폭탄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폭탄이 꽝 떨어지면 노동과 자본 중에 누가 많이 피해 보겠어요? 노동자가 많이 죽는 거죠. 피해를 많이 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동자가 피해봤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폭탄 떨어지면 중국,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다 이렇게 죽긴 죽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좀 더 많이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시경제학적 접근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죽는가 그 뜻이에요. 여기다가 폭탄 떨어지면 자본가도 피해보는데 노동가가 더 많이 피해봐요. 그래서 산출 효과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피해가 더 크다. 피해가 크다는 건 임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이 떨어지면 자본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나의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은 바로 뭐냐면 폭탄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여기요.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다. 요소 대체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생산 요소 간의 노동과 자본 선택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L에 대해서 폭탄을 이게 총을 쏴서 제거하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저는 뭐 스나이퍼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저격수면 뭐예요? 이렇게 초점을 조정해가지고 누구를 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X에 떨어진 건 여기에 쿵 떨어지는 거니까 LK 다 죽는데 노동이 많아서 노동자가 더 많이 피해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L을 쏴라 하면은요. 여기 L만 탁 공격해가지고요. 팡 쏴가지고요. 노동자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저격수가 이렇게 노동자 초점 맞췄는데 얘 맞으면 이렇게 저격수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노동자가 피해봐서 임금이 떨어진다. 끝. 이거요. 근데 간단해요. 이거 뭐 그렇게 않고 뭐 여기에 해서 뭐 저쪽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돼요. 아셨죠? 별거 아니네요. 끝이네요. 끝. 끝이죠. 끝. 끝이에요. 끝. 너무 간단하죠. 이게 뭐야? 사기 아닌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17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70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그동안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이 하버거 모형 문제를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시면, 자, 조세귀착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두 부문, 두 요소 일반균형 모형에서 그냥 일반균형 모형, 하버거 모형이구나. 그거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법인 부분인 X제 산업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자본소득 과세인 법인세 부과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X제 과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X제 산업. X제 산업에 노동이 많나 자본이 많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노동집약적 밑줄 치세요. 노동자가 많대네요. 자본가가 적대네요. 모양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끝. 근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자본소득 과세인 법인세 부과. 그러니까 자본에 부과한다. 아, X제 산업이 노동자가 많은 노동집약적인데 그중에 자본에 대해서 과세했구나. 즉 표현을 하면 텍스를 부과하는데 X제 중에서 자본에 과세했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시요. 우선 첫 번째는 노동자가 많은지 자본이 많은지 그거를 보시고요. 스나이퍼한테 자본을 쏴라 아니면 노동을 쏴라 그것만 체크하셔서요. 이렇게 T, X, K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네요. 폭탄이 꽝 하고 떨어졌어요. 이걸 산출 효과라고 그랬어요. 산출 효과는 이 좋은 말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산출 효과 하는데 그냥 폭탄 효과 보시면 돼요. 폭탄이 꿍 떨어지면 누가 죽는다? 아니, 노동자가 많이 죽겠죠. 임금이 하락하게 되겠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자본의 가격은 상승인데 자본까지 같이 보지 마세요. 하나만 보세요. 다음에 스나이퍼한테는 누구를 쏘라고 했는가라고 하면 스나이퍼는 요소 대체 효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K를 쏴라 이렇게 했네요. K를 팍 쏴라. K가 죽겠죠, 뭐. 스나이퍼한테 쏘라. R이 떨어지는 거예요. R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임금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반대니까 얘는 R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하기엔 뭐 하니까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그냥 빼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W분의 R이 어떻게 되는가? W분의 R을 봐야 되는데 표현을 노동과 자본을 같이 표현하려고 해가지고 W분의 R 또는 R분의 W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W는 하락하고 R은 상승하니까 W분의 R로 표현했네요. W분의 R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이거 올라가겠고요. 그쵸? 아, 산출 효과에 의해서는 W분의 R은 올라가겠고요. 요소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W분의 R이 얘는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니까 내려가겠네요. 아, 그러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마찬가지처럼 여기서의 소득 효과가 이제 산출 효과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두 개가 다른 방향이네요. 어떤 게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종합적인 효과는 3번 보시면 산출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산출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이게 올라간다. 그거네요. 그냥 답 3번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간단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재정학은 제가 그래도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전공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도 나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 쪽이긴 한데 재정학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이요. X제랑 Y제 두 생산 부분과 노동과 자본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 하버거 모형 블러블러 있는데 관심사가 되는 거 X가 관심이에요. 근데 X제가 노동이 맞나 자본이 맞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두 번째 끝에 보면 X제 생산은 자본집약적. 자본이 많네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노동보다는 자본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스나이퍼한테 누구를 쏴라 했어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X제 생산 부분에 자본에 과세했다. 그러니까 T, X제 중에서 K를 쏴라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스나이퍼한테 누굴 쏴라? 자본을 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 산출효과, 대체효과 보시면 산출효과는 폭탄 쿵 떨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많이 죽겠어요? 아니, 자본이 많이 죽겠죠.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고요.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대체효과는 스나이퍼한테 누굴 쏴라? 자본을 쏴라. 자본이 죽겠죠. 이때는 산출효과랑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이니까 W는 올라가고 R은 하락한다. 뭐 일관성 있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왼쪽은 상충되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크냐 이렇게 하지만 이 경우는 뭐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산출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맞고요. 3번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맞고요.
그래서 우선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볼게요. 3번. 3번 한번 해보시죠. 지금 빨리. 그림을 그리시고요. XJ 이렇게 있는데 노동자가 맞냐 자본가가 맞나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노동집약적인 이렇게 나와 있는 천천히 줄여. 노동자가 많네요. 노동자가 많아요. 노동과 자본. 자, 스나이퍼한테 누구를 쏘라 그랬나 봤더니 XJ 산업의 자본에 과세했네요. 아, 그래서 자본가에게 쏴라 T, X, K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산출효과일 때는 노동자가 죽네요.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자본가 쏘라 했으니까 자본가가 죽네요. 두 개 상충되니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산출효과는 W분의 R, 우리가 R분의 W가 보통 경작에서는 표현하는데 재정학에서는 출제자가 처음에 W분의 R로 해버려가지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관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W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W분의 R은 상승하게 되겠죠? 1번 맞고요. R이 떨어지니까 W분의 R은 하락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이에요. 요거 찾는 게 우선 제일 하버거 모형에서의 급선무니까요. 우선 그거 잘 연습하시고요. 4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4번은 문장이 기네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YZ를 하는 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 아, 이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할 때도. 이거는 당연히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과세했는가만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나요? 쭉 갔더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XJ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과세했네요. 아, 그러니까 T, XJ 자본. 이거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근데 XJ가 노동이 많은가 자본이 많은 걸 찾으셔야 돼요. XJ 이렇게 있는데 XJ는 노동집약적이네요. 노동이 많고 자본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산출효과 보시면 누가 많이 죽는가? 노동자가 많이 죽고요. 대체효과는 누구한테 쏩니까? K를 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본가가 피해를 더 많이 본다. 우선 끝. 요걸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1번 간단히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요즘은 한 두세 줄 정도로 짧긴 한데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끝에. 옳지 않은 것을 먼저 해서 이렇게 보셔야지. 앞에는 이렇게 바람 잡는 지문이 많아요. 자, 1번 볼게요. XJ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XJ에 대해서 과세를 했잖아요. X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XJ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하니까 XJ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생산함수 거기서 한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에서 XJ 가격이 비싸지니까 XJ 소비량이 사람들이 안 사고요. YJ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J 주문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 한번 보세요. 이따가 설명드리려 했는데 노동과 자본을 인풋으로 적용해가지고요. 투입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이 김밥을 만들던 어쨌든 X랑 Y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특히 X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근데 김밥 주문량이 꽝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사 합격자라고 하면 요거는 세무사 응시생, 수험생들이잖아요. 근데 세무사 합격자를요. 뭐 한 1000명 뽑는데 한 200명 이렇게 줄여버린다고 해요. 그럼 누가 폭탄을 맞겠어요? 회계사나 무슨 공무원 시험 본 사람? 아니 뭐 약간 미치긴 하겠죠. 영향은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세무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폭탄을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XJ가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여기에 폭탄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미치는가? 누가 많이 피해보는가? 보면 XJ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많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산출효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출효과 이전에 설명할 때 X에 과세하게 되니까 X 가격이 비싸져서 XJ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 표현이 사실은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걸 설명한 게 1번 지문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2번 볼게요.
요소 대체 효과, 대체 효과로 보세요. 스나이퍼 효과, 자본의 가격이 떨어진다. 맞네요. 그냥 끝. 요것만 그려놓으면 맞나 틀리나 금방 체크되고요. 시험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틀리게 해요. 다음에 3번 볼게요.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자본 노동 비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 먼저 볼게요. 자, 만약에 산출효과랑 대체효과가 다 임금을 낮추면은요, 우리는 노동과 자본 중에서 싸진 거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고요. 자본의 투입량은 당연히 감소해요. 근데 우리가 뭐 L분의 K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게 증가하니까 얘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K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다른 건 반대 방향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임금이 싸지니까 노동을 그냥 더 많이 쓴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금이 싸지게 되니까 노동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자본의 가격이 싸지니까 자본을 많이 써요. 자본을 많이 쓴다는 건 노동을 적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자본을 많이 쓰는 힘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중에서 어느 걸 더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은 이때는 역시 또 산출 효과랑 대체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자본 노동 비율 표현에 있잖아요. 자본 노동 비율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L분의 K 이렇게 쓰면 이걸 보통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에다 뭐 이렇게 슬래시 L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하면 두 줄 차지하니까 한 줄로 쓰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쓰면 또 복잡하니까요. 사람들이 KL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읽을 때 KL 이렇게 읽지 않고 자본 노동 비율. 그래서요. 자본 노동 비율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쪽을 먼저 읽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 노동 비율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하면은 여기서는 자본 노동 비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자본 노동 비율이 증가하고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센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산출효과는 노동의 상대 가격을 하락시킨다. 여기 그냥 나와 있네요. 그렇죠? 끝. 그리고 5번 생산 가능 곡선 안쪽으로 조세를 부과하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건 일반적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거기 아까 얘기했던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는 고대 이만우 교수님하고요, 원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멋있게 그냥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림 간단하게 그리셔가지고 대체효과, 소득효과 먼저 간단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선 그거 잘 체크하셔서 복습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앞부분에 시험에 몇 개 나오는 좀 몇 개 더 나갔으면 하는 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렇게 법인세, 소비세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